이 방송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에서 중장년과 시니어 분들을 오래 만나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후에 특히 중요한 한국형 당뇨 밥상의 기본 원칙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늘 먹던 밥과 국, 반찬이 그대로인데 어느 날 검진표에서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갔다고 들으면은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무엇을 얼마나 줄이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한국인의 식탁에 맞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김先성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그는 아직 회사에 다니며 아침마다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합니다.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들은 지는 몇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식탁에는 늘 보던 흰쌀밥과 김치, 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올라옵니다. 아침에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김치 한두 조각에 밥을 대충 몇 숟가락 뜨고 국물을 후루룩 마신 뒤 급하게 집을 나서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나가야 힘이 나지라는 생각에 빵이나 시리얼보다는 한 숟가락이라도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먹습니다. 밥, 국, 두세 가지 반찬, 그리고 가끔 나오는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보며 오늘은 그래도 나물 반찬이 있으니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밥그릇에 담긴 양이 조금 많다 싶어도 반찬이 짭짤하다 보니 어느새 밥을 다 비우게 됩니다. 오후가 되면 졸음이 몰려와 회의 시간에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지고 머릿속이 맑지 않아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식사 후 잠깐 눈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바쁜 일정을 생각하면 마음대로 그럴 수도 없어 커피로 버티는 날이 늘어납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깐은 정신이 드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더 허기지거나 단 것이 당길 때가 있어 스스로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 헷갈립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를 조금 섞은 잡곡밥을 준비하고 생선구이와 나물, 김치, 찌개를 정성껏 올립니다. 김先성은 이 정도면 충분히 건강식이지라고 생각하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밥을 듬뿍 퍼서 먹습니다. 가족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밥그릇이 비어 있고 반찬도 몇 번이나 더 손이 가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배가 부르고 나른해서 소파에 기대어 TV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광고 시간이 되면 손은 자연스럽게 과일 접시나 간식으로 향합니다. 밥은 줄였으니 과일은 좀 먹어도 되겠지라며 포도나 귤을 한 송이, 한 봉지씩 집어 먹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입이 심심해져 견과류나 과자를 조금씩 집어 먹는 날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혈당을 재보면 생각보다 숫자가 높아서 깜짝 놀라고 다음 날은 꼭 줄여야지 다짐하지만 막상 식탁 앞에 앉으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쳐보면 의사는 식단 조절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바꿔야 할지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현미밥으로 바꾸라는 말, 빵보다는 밥이 낫다는 말, 고기를 줄이라는 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라는 말이 뒤섞여서 도대체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주변 친구들이 나는 그냥 약 먹으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며 부럽기도 하지만 막상 본인은 합병증이 두려워 쉽게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김先生의 식탁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 모습이 지금의 나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침에는 바빠서 대충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한국형 밥, 국, 반찬 위주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혈당 수치는 신경 쓰이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막막한 마음, 많은 50대 유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이 방송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한국인의 식탁에 맞춰 한 걸음씩 조정해 볼 수 있는 당뇨 밥상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식탁의 어느 부분부터 손볼 수 있을지 내 생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김先生처럼 가족을 위해 일하고 또 가족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도 내 건강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先生은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덜하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이미 어깨와 다리가 묵직하게 피로가 쌓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특히 졸음이 몰려와 회의 시간에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지고 머릿속이 맑지 않아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식사 후 잠깐 눈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바쁜 일정을 생각하면 마음대로 그럴 수도 없어 커피로 버티는 날이 늘어납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깐은 정신이 드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더 허기지거나 단 것이 당길 때가 있어 스스로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 헷갈립니다. 밤이 되면 입이 자꾸 마르고 물을 자주 찾게 됩니다. TV를 보다가도 컵에 물을 여러 번 따라 마시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중간에 한두 번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자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새벽에 깨서 시계를 쳐다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해도 마음 한쪽에서는 혹시 혈당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티를 내기도 애매해 대수롭지 않은 척 웃어넘기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가끔은 발끝이나 손끝이 살짝 저릿저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싶어 다리를 주물러 보지만 예전과는 다른 묵직한 피로감이 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더 가빠지는 것 같고 예전에는 가볍게 걸어가던 거리도 요즘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면 체중이 아주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도 얼굴이 조금 야위어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살이 좀 빠졌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남습니다. 혈당기를 집에서 가지고 있는 날에는 가끔 아침이나 저녁에 혈당을 재봅니다. 어느 날은 숫자가 괜찮게 나오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어제 저녁에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오늘 점심에 국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여러 가지 이유를 떠올려 보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검진 때 의사가 당화혈색소 수치가 예전보다 올라갔다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밥을 얼마만큼 줄이고 반찬은 어느 정도로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서양식 샐러드와 닭가슴살, 빵을 줄이라는 이야기, 단 음료를 끊으라는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 한국형 밥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반찬 없이 밥과 김치만 후다닥 먹고 나왔던 날에는 오전 내내 속이 허전하고 허기가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과자나 빵을 조금 집어 먹고 나면 순간적으로는 든든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몰려오는 졸음과 피로를 느끼며 이게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즐거운 시간이라 밥그릇을 너무 비워내지 못하고 눈치 보며 한두 숟가락 더 뜨게 되는 날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머릿속에는 내가 혹시 당뇨병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뭔가를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희미한 안개처럼 남습니다. 그러나 막상 식탁 앞에 앉으면 오랜 습관대로 밥과 국, 반찬에 손이 먼저 가고 당장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 무엇을 대신 채워 넣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검진 결과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한국형 밥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 마음만 답답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식탁은 여전히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는 이 간격. 바로 여기가 많은 50대 이후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증상과 불편이 생기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신성과 같은 분들에게 왜 한국형 당뇨 밥상이 따로 필요할까 하는 질문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은 늘 먹던 그대로 집밥인데요. 국에 밥, 김치, 나물, 생선도 먹고요. 그런데 왜 혈당이 자꾸 올라가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한식 밥상이라도 50대. 이후에는 몸이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활동량이 많고 근육량이 충분해서 혈당을 비교적 잘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 안의 여러 조건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한 공기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어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마치 열쇠처럼 세포문을 열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움직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여러 이유로 이 과정이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힘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계속 쓰다 보면 충전이 예전만큼 오래 가지 않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췌장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둘째,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고가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큰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계단을 뛰어다니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과 직장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면 근육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창고가 줄어들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갈 곳을 찾지 못한 포도당이 피 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셋째, 세포가 인슐린을 예전만큼 잘 알아보지 못하는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라는 택배기사가 열심히 배를 눌러도 집 안에서 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은 더디게 내려가고 식사 후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형 밥상의 특징이 더해집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흔히 흰쌀밥이 중심이고 그 옆에 국이나 찌개, 김치, 여러 가지 반찬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밥 자체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인데 짭짤한 찌개와 반찬이 식욕을 돋우다 보니 밥 숟가락이 자연스럽게 여러 번 더 가게 됩니다. 밥은 조금만 먹어야지. 마음 먹고 앉았다가도 반찬이 입에 잘 맞으면 어느새 밥그릇이 비어 있는 경험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집밥은 밖에서 먹는 것보다 건강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집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혈당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라도 양이 많고 국물과 짠 반찬이 중심이 되면 혈당과 혈압, 신장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양을 먹으면서도 몸은 그 양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집밥이라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밥으로 바꾸면 괜찮다던데요 라고 물으십니다. 잡곡이나 현미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는다고 해서 밥 양을 2배, 3배로 늘리면 총 탄수화물 양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와 함께 양과 비율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은 비타민이니까 몸에 좋다라는 말은 맞지만 당뇨를 걱정하는 50대 이후에는 과일 속에도 당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밥을 줄였다고 안심하면서 밤에 과일을 한 접시씩 드시다 보면 하루 전체의 당 섭취량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합니다. 국이나 찌개, 김치는 직접적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아닐 수 있지만 짠맛과 감칠맛이 식욕을 자극해 밥양을 늘리게 만들고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과 신장 기능에도 부담이 됩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을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밥상 전체의 구조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활동량과 식사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재택근무와 같은 형태로 움직임이 줄어들었는데도 예전과 같은 식사량을 유지하면 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간이나 체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50대 이후에는 같은 한국형 밥상을 먹어도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의 힘, 근육량, 세포의 반응성, 활동량 모두가 변한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양과 비율로 밥과 반찬을 먹으면 혈당이 더 쉽게 그리고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덜 먹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입맛, 가족과 함께 둘러앉는 식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바로 그 지점을 찾는 것이 한국형 당뇨 밥상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밥국 반찬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식탁 앞에 앉아 밥과 국, 반찬을 먹을 때 몸 안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밥과 국, 반찬을 씹어 넘기면 위로 내려가 잘게 부서지고 다시 작은 분자로 쪼개져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에서는 밥에서 나온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관 속으로 서서히 흡수됩니다. 이때 혈액 속을 흐르는 포도당의 양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혈당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올라가 있는가입니다. 이 수치를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배 깊숙한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를 든 배달 기사처럼 온몸의 세포를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립니다. 포도당이 도착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이 신호를 잘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되고 혈당 수치는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이 과정에 작은 왜곡이 생기기 쉽습니다. 먼저 오랜 세월 쉬지 않고 일해온 췌장이 예전만큼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 인슐린이 제때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밥을 먹고 난 뒤 혈당이 더 높게,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받아들이는 세포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과 간, 지방 조직의 세포들은 인슐린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중이 늘고 배 주변으로 지방이 쌓이거나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이어지면 세포가 인슐린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쉽게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을 빙빙 돌게 됩니다. 혈관을 도로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식사 후에 갑자기 많은 차가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왔는데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인슐린은 줄이 길어져도 차를 빨리 통과시키지 못하고 도시 곳곳에 주차장 역할을 하는 근육과 간, 지방은 지금은 자리가 없다며 입구를 좁게 열어두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는 점점 더 붐비고 시간이 지나도 차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혈관 안에 포도당이 오래 머무는 것이 바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한국형 밥상의 구조가 더해지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흰쌀밥처럼 잘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고 짭짤한 국물과 반찬은 식욕을 자극해 숟가락이 여러 번 더 가게 만듭니다. 식사 한 번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혈당은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밥과 함께 나오는 국이나 찌개 속에는 감자나 당면, 수제비 같은 추가 탄수화물이 숨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식탁에서 채소와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불리해집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조금 늦추어주고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다음 식사 때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식탁에서는 채소 반찬은 한두 젓가락으로 끝나고 튀김이나 볶음, 절임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입장에서 보면 식사 후마다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파도가 여러 번 치는 셈입니다. 식사 때마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혈관 안쪽 벽은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을 둘러싼 세포와 신경에도 부담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눈의 망막, 신장, 발끝의 신경, 심장과 뇌를 향하는 혈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단순히 혈당이 조금 높은 병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밤과 새벽의 몸 안시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안에서 시간을 재는 시계가 조금씩 변합니다. 새벽 시간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혈당이 살짝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전날 밤 늦게까지 과일이나 간식을 먹었다면 그 영향이 겹쳐 새벽과 아침 혈당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과 신경 역시 이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큰 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이 창고는 점점 더 작고 굳은 창고가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몸은 그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고 피로와 무기력감, 다리의 묵직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초신경은 혈관을 따라 구석구석 뻗어 있는데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은 이 가느다란 신경들이 서서히 영향을 받으면서 저릿저릿한 감각이나 감각의 둔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밥상 위의 선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여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밥과 국, 반찬의 조합이 소화기관을 거쳐 혈관으로 들어가고 인슐린과 근육, 간, 지방, 혈관, 신경이 함께 움직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복잡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협업이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한국형 밥상이라도 누구에게는 괜찮았던 방식이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밥상의 구조, 즉 어떤 실수를 줄이고 어떤 원칙을 세우면 좋은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50대 이후 한국 분들이 당뇨 밥상을 준비할 때 자주 하시는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왜 그런 선택이 혈당과 혈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50대 이후 한국 분들이 당뇨 밥상을 실천하려고 할 때 자주 빠지는 몇 가지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밥만 줄이고 반찬은 마음껏 먹는다는 생각입니다. 혈당이 걱정되니 밥 공기부터 반으로 줄이고 대신 반찬을 더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밥 양이 줄어든 것 같아 뿌듯하지만 반찬이 튀김이나 볶음, 양념이 진한 고기나 젓갈 위주라면 총 열량과 나트륨, 지방 섭취는 여전히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삭바삭한 튀김, 기름에 볶은 반찬은 밥을 부르는 조합이기도 해서 밥은 줄였는데 왜 체중과 혈당은 잘 안 내려가죠? 라는 고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현미 잡곡밥이면 양을 2배로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현미나 잡곡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흰쌀밥 대신 바꾸는 것은 좋은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흰쌀밥이든 현미밥이든 모두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입니다. 종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릇에 담는 양을 크게 늘리면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총량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미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예전보다 더 듬뿍 담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저녁에 밥을 거의 안 먹으니 과일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퇴근이 늦어져 식사를 간단히 하고 대신 TV를 보면서 과일을 넉넉하게 드시는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있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지만 동시에 자연 당분인 과당과 포도당을 꽤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과일을 한 접시씩 드시면 그 당분이 그대로 혈당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밥 대신 먹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루 전체당 섭취량을 놓고 보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국이나 찌개, 국물은 물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이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와 함께 국물도 2~3그릇 가까이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 속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나트륨과 기름, 때로는 감자나 당면, 수제비처럼 탄수화물도 함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신장 기능을 생각하면 특히 당뇨와 고혈압, 신장 질환을 함께 가진 분들께는 국물 위주의 식사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주말이나 회식 때만큼은 마음껏 먹는다라는 패턴입니다. 평일에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하다가도 주말 가족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삼겹살과 술, 찌개, 라면, 분식 등을 한꺼번에 즐기고 나면 마음은 잠시 시원해지지만 그 여파가 며칠 동안 혈당과 컨디션에 남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은 주말과 평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 상태라면 한 번의 과식도 몸에는 꽤 큰 파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주 보이는 모습은 배고픈 느낌이 싫어서 조금씩 자주 먹는다라는 패턴입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이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조금씩의 기준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커피와 함께 과자 몇 개, 빵 한 조각, 견과류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쌓이면 하루 총 섭취량은 크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대부분 간식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많은 경우가 많아 혈당과 체중 관리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실수들을 했다고 해서 자신을 심하게 탓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선택들은 대부분 오랜 습관과 문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부터 조금씩 조정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실수들 중에서 내 식탁과 가장 닮아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실수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 당뇨 밥상의 기본 원칙과 아침, 점심, 저녁 각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식단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과 입맛 안에서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수를 줄이고 몸 안의 협업을 도와줄 수 있는 한국형 당뇨 밥상의 기본 원칙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무엇을 끊을까 보다 어떻게 비율과 양을 조정할까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완전히 먹지 말라는 말보다 내 밥상에서 비중을 조금씩 옮기는 것이 더 오래 실천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밥의 종류보다 양과 비율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흰쌀밥이든 현미밥이든 잡곡밥이든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밥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한 끼에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50대 이후 분들은 예전에 익숙해진 밥그릇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지금 드시는 밥 양이 예전 젊을 때와 비슷하다면 우선 내가 먹는 밥 양을 10, 30% 정도만 줄여보자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로 재기 어렵다면 손바닥과 주먹을 이용해 대략적인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먹 하나보다 조금 적은 정도의 밥을 기본 양으로 삼고 예전에는 2주먹 이상이었다면 서서히 줄여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반으로 확 줄이면 허기와 짜증이 커지기 쉬우니 한두 숟가락씩만 덜어내는 작은 조정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밥을 줄이는 만큼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함께 늘려야 공복감이 덜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밥, 채소, 단백질의 비율을 한국 식탁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밥그릇이 식탁의 중심이고 반찬은 밥을 도와주는 역할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밥의 비중을 한 걸음 뒤로 물리고 채소와 단백질이 중심이 되는 식탁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끼를 생각할 때 밥은 접시의 3분의 1 이하, 채소 반찬은 2분의 1 가까이, 나머지 3분의 1에는 생선이나 두부, 살코기 같은 단백질 반찬이 오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접시 대신 밥그릇과 반찬 접시를 쓰지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며 오늘 내 밥상에서 채소가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밥이 중심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국과 찌개, 김치를 조절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국과 김치를 완전히 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끊어야 한다기보다 어떻게 먹을지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은 한두 국자로 양을 정해두고 더는 리필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밥을 국물에 말아먹는 습관은 가능한 한 줄여보시는 것이 혈당과 혈압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도 채소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짠맛과 양념을 고려해 작은 접시에 담아두고 그 안에서만 드시는 식으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과일과 간식의 시간과 양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께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언제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직후나 식사와 식사 사이에 소량으로 나누어 먹고 밤 늦은 시간 TV 앞에서 무심코 많이 먹는 패턴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먹을 때는 작은 그릇 하나 혹은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양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보시고 오늘은 과일을 한 번만 먹는다는 식으로 횟수를 정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밖에서 먹을 때를 위한 나만의 한마디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회식이나 외식이 있는 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날에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작은 문장 하나로 밥상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식당에서는 밥은 반만 주세요. 또는
밥 조금만 주세요라고 미리 말해두는 것만으로도 한 끼 탄수화물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공깃밥은 아주 조금만 먹을게요. 대신 채소랑 고기 위주로 먹겠습니다. 라고 주변에 미리 알려두면 눈치 보이는 마음이 조금 줄어듭니다. 분식집에서는 떡볶이와 튀김을 많이 시키기보다 김밥을 나누어 먹고 어묵 국물은 여러 번 리필하지 않는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대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을 거의 거르거나 김치에 밥 한두 숟가락으로 대충 먹고 나가는 패턴은 오전 내내 혈당과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그릇에 밥을 적당히 담고 달걀 요리나 두부, 생선구이 한 조각, 그리고 나물이나 쌈채소 같은 것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밥 양을 더 줄이고 대신 두부와 나물, 김치를 조금씩 함께 먹는 식으로라도 구성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너무 달거나 기름진 빵과 음료만으로 때우는 습관은 혈당 변동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 가능한 한 피하거나 횟수를 줄여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점심은 많은 분들에게 가장 든든하게 먹는 끼니입니다. 회사 구내식당이나 한식당에서는 이미 정해진 메뉴 중에서 선택해야 하니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은 기본으로 나오는 양의 70% 정도만 남기고 처음부터 덜어내거나 조금만 주세요라고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찬 중에서는 튀김과 볶음보다는 삶거나 찐 것, 생채와 나물, 구운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우선으로 선택해 접시에 더 많이 담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 자체는 반 정도만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소금과 숨은 탄수화물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점심 이후에 졸음과 피로를 줄이고 싶다면 식사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10분 안에 급하게 먹기보다는 15, 2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씹는 횟수를 늘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는 달달한 음료 대신 물이나 따뜻한 차를 선택하고 간식이 필요하다면 작은 견과류 한 줌 정도로 만족해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저녁은 많은 분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 중 가장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식사이기 때문에 혈당과 체중 관리 측면에서는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의 밥량은 아침과 점심보다 더 적게 주먹 절반에서 한 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대신 채소 반찬과 단백질 반찬의 비중을 눈에 보이게 늘려 접시 위에서 밥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찌개나 국은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고 국물은 한두 국자만 맛보는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과일과 간식을 이어서 먹는 습관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꼭 드시고 싶다면 식사량을 조금 덜어 그만큼 과일로 대신하되 양을 작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차 이외의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밤과 새벽, 혈당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을 한 번에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밥 양 줄이기부터 다음 주에는 국물 리필하지 않기, 그 다음에는 저녁 과일 줄이기처럼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천천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지병과 약 복용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이신 분들,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을 함께 가진 분들은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하고 고민하게 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 결과를 보고도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지라며 지나치곤 하지만 몇 가지 신호는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재는 공복 혈당이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해서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잴 때마다 비슷하게 높은 숫자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높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비슷한 패턴이 이어진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식사량을 일부러 줄이거나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몇 달 사이에 체중이 눈에 띄게 빠졌다면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옷이 헐거워지고 주변에서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꼭 혈당과 다른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갈증과 소변 패턴의 변화입니다. 밤에 유난히 입이 마르고 물을 자주 찾게 되거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끊기는 경우가 계속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에도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예전보다 뚜렷이 늘었다고 느끼신다면 단순한 물 섭취량 증가 때문인지 혈당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야와 신경의 변화입니다. 신문 글씨가 갑자기 더 흐릿하게 보이거나 한쪽 시야가 잠깐씩 흐려지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안과 검진과 함께 혈당 조절 상태도 함께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발끝이나 손끝이 자주 저릿저릿하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발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거나 작은 상처가 났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면 바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와 무기력감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슴 통증, 심한 두근거림,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말이 꼬이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이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정기적으로 챙겨야 할 검사들이 있습니다. 눈의 망막 상태를 확인하는 안과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발의 감각과 혈류를 확인하는 발 검진 등은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 수치만 보고 괜찮다라고 안심하기보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이런 검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고지혈증 같은 지병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식단을 조절할 때도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 나트륨 섭취량을 다르게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에서 들은 일반적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병력과 약 복용 상태를 알고 있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조정 방법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숫자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와 함께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조금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괜찮겠지 하고 미루는 습관 대신 한 번쯤은 더 정확히 확인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검사를 한 번 더 받는 수고보다 중요한 신호를 놓쳐 나중에 더 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에서 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한 안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시기, 식단과 운동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시기에 한 번은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피로와 불편함, 검진표에서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특히 한국형 밥상은 가족의 역사와 추억, 정이 담겨 있어서 쉽게 손댈 수 없는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천천히 떠올려 보면 완전히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첫째, 50대 이후에는 같은 밥과 반찬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췌장의 힘, 근육량, 세포의 반응성, 활동량이 모두 변한 상태에서는 예전과 똑같은 양과 속도로 식사를 하면 혈당이 더 쉽게, 더 오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밥의 종류보다 양과 비율을 먼저 보고 밥 중심의 식탁에서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탁으로 천천히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 한두 숟가락을 덜어내고 그만큼 나물과 생선, 두부를 늘리는 작은 변화가 몸 안에서는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물과 김치, 과일과 간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혈당과 혈압, 신장에 주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김치는 작은 접시에 정해진 양만, 과일은 시간과 양을 정해두고 먹는 습관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균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밤양, 다음 주에는 국물, 그 다음에는 저녁 간식처럼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어도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생각부터 조용히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는 언제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한 끼, 내일 아침 한 끼부터라도 밥 한 숟가락을 덜어보고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집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몸은 우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서서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그래,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 밥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 라고 부드럽게 격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가족과 상의해 함께 밥상 구조를 바꾸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이 먹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도와줄 때 실천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에서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나 가지고 계신 지병, 신장이나 심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식단과 운동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나에게 해당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조정 방법을 함께 계획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여전히 따뜻한 한국형 밥상이면서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당뇨 밥상으로 조금씩 변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을 바꾸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